거센 빗줄기가 하늘을 뚫을 듯 쏟아지는 밤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처참하게 쓰러진 한서윤의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번져나갔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약혼자 박민우와 배다른 여동생이 공모하여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들은 서윤이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설계 도면과 회사의 비자금 장부를 빼앗은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그녀를 이곳에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엉킨 채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녀의 장례식에서 거짓 눈물을 흘릴 것이 분명했다. 억울함에 치가 떨려 입술을 세게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비웃는 듯 했지만 서윤은 마지막 남은 의지력을 쥐어짜며 도로 중앙선 쪽으로 기어갔다. 누군가 지나가길 바라는 희망은 희미했으나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서너 대의 검은 세단이 일렬로 주행하며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서윤은 눈부신 빛에 눈을 가늘게 뜨며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저 차가 자신을 밟고 지나갈지 아니면 멈춰 설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선두에 있던 차량이 그녀의 코앞에서 급제동을 하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냈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일제히 멈춰섰다. 고요하던 산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급히 내려 뒷좌석으로 향했다. 그는 뒷문을 열며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에서 내린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H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는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조각 같은 턱선과 감정 없는 차가운 눈매는 그가 평소에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하고 냉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구두는 진흙탕에 더러워질 위기였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신원 미상의 위험한 인물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자리를 뜨는 게 좋겠다며 만류하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빗물과 피범벅이 된 서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그 눈동자에서 깊은 절망과 그보다 더 강렬하고 독한 살기를 읽어냈다. 그것은 그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익히 보아왔던 감정이었으며 동시에 묘한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였다. 강태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더러워진 바닥을 신경 쓰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서윤을 안아 올렸다.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와 다리를 받치자 서윤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들려졌다. 수행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회장님의 최고급 수트가 낯선 여자의 피로 붉게 물드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준의 품에서는 차가운 빗냄새 대신 은은하고 묵직한 우드 향기가 났다. 그것은 서윤에게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고 긴장이 풀린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그의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태준은 그녀를 소중한 물건 다루듯 뒷좌석에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올라탔다. 차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빗소리는 차단되었고 실내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창백한 서윤의 뺨에 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며
운전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본가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오늘 밤 우연히 주워 올린 이 여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임을 직감한 듯 태준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낯선 천장의 화려한 무늬와 코끝을 찌르는 미세한 소독약 냄새였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라벤더 향과 섞인 고급스러운 향기였기에 한서윤은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인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했던 고통은 진통제로 인해 무거우면서도 나른한 감각으로 변해 있었고 부드러운 실크 이불이 그녀의 상처투성이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광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분명 일반적인 병실이 아니었다. 이곳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세심하고도 비밀스러운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침대 곁에서 의료기기를 조작하던 중년의 의사는 서윤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는 서윤에게 그녀가 사흘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여러 군데 골절과 타박상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장기 손상은 피했다고 정중하게 설명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에 서윤이 물을 요청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쉰 소리만 흘러나왔다. 의사는 능숙하게 물을 적신 거즈로 그녀의 입술을 죽여주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침실 문이 열리며 서늘한 공기와 함께 강태준이 들어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넓은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강태준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환자를 걱정하는 보호자의 것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것에 더 가까웠다. 그는 서윤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의 눈앞에 가져다 대었다. 화면 속에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한서윤 자신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과 함께 상주로서 오열하고 있는 약혼자 박민우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의 참혹함을 근거로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생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비열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화면 속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연기하는 박민우와 그 옆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청순가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배다른 여동생의 모습을 보자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계했던 대형 리조트 프로젝트는 이미 여동생의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지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타고들 정도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과 분노로 떨리는 어깨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서윤은 이미 죽은 사람이며 지금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죽음뿐이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서윤의 턱을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손길로 들어 올리며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그는 서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듯 그의 눈빛은 위험하게 번뜩였고 그 대가로 서윤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지능, 그리고 그녀의 몸과 마음까지
온전히 강태준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점철된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지만 지금의 서윤에게는 거절할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턱을 쥐고 있는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한서윤은 사랑을 믿고 정의를 믿었던 순진한 여자였지만 빗속에 버려지던 그날 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어 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답했다. 태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서윤에게 있어 안전한 요새이자 화려한 감옥이 되었다. 태준은 최고의 의료진을 상주시키며 그녀의 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고 몸에 좋다는 약재와 음식은 모두 공수해왔다. 서윤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이는 복수를 향한 그녀의 집념 덕분이기도 했지만 태준의 지독한 관리 덕분이기도 했다. 그는 퇴근 후에는 반드시 서윤의 방에 들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때로는 침대 곁에서 업무를 보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그의 집착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웠지만 서윤은 점차 그의 보호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가 가져다주는 복수 대상들의 정보에 몰두하며 칼날을 갈았다. 태준은 서윤에게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는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서기를 원했다. 그는 그룹 내의 전략기획실 자료들을 서윤에게 넘겨주며 H그룹의 내부 사정과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 서윤은 건축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에서도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며 태준이 던져주는 난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갔다. 태준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 회전과 냉철한 분석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일에 몰두할 때 보여주는 도끼 어린 눈빛에 더욱 매료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같으면서도 주인과 소유물 같은 기묘한 텐션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이 휠체어 없이 거동할 수 있게 되자 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펜트하우스 내부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고급 디자이너 의상들과 보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모두 서윤의 치수에 맞춰 제작된 것들이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직접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골라주며 그녀의 몸에 대어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서윤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수수한 건축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매력을 품은 여인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는데 이제 곧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거울을 통해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은 욕망과 복수심으로 얽혀 뜨겁게 타올랐다. 박민우와 그녀의 동생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 태준은 서윤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H그룹의 전략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선물했다. 서류상의 한서윤은 죽었지만 강태준의 여자인 줄리아 한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태준은 그녀에게 파티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코칭했다. 그는 서윤이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시켰고 서윤은 스펀지처럼 그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파티 전날 밤 태준은 서윤의 침실을 찾아와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긴장감 때문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서윤은 그가 건넨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태준은 빈잔을 받아들고 그녀의 입술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을 엄지로 닦아내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내일이 지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 예고하며 오늘 밤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그에게 기대어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의존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악마와의 거래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가 어쩌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강태준의 품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복수를 꿈꾸며 잠이 들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 함께 JK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자선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최근 건설업계의 거물로 떠오른 박민우와 그의 약혼녀 한유라였다. 그들은 한서윤이 피땀 흘려 완성했던 리조트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성과인 양 포장하여 발표했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박민우는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전 약혼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얻은 성공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한유라 역시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며 검은색이 감도는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목과 귀에는 서윤의 어머니가 남긴 다이아몬드 세트가 번쩍이고 있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초대받은 귀빈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는 곳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H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 사교 모임의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기에 참석자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걸어 들어오는 낯선 여인의 존재였다. 그녀는 마치 핏빛 서녀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혹적이어서 숨이 파를 듯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박민우는 강태준의 등장에 인사를 하러 다가가려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강태준의 옆에 선 여자는 분명 자신이 비오는 날 밤 절벽 아래로 내던졌던 한서윤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옆에 서 있던 한유라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그들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들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미소만을 머금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람들의 시선과 박민우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룸의 중앙으로 이동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특유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옆에 선 여인을 소개했다. 그녀는 H그룹이 야심차게 영입한 새로운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자신의 파트너인 줄리아 한이라고 공표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와 지성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박민우와 한유라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줄리아 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정확히 두 사람을 응시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서늘한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죽은 줄 알았던 한서윤이 보내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혼란에 빠진 박민우는 체면도 잊은 채 인파를 헤치고 강태준과 줄리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강태준의 싸늘한 눈빛에 가로막혀 말문이 막혔다. 줄리아하는 박민우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우아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박민우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다며 특히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음을 터뜨렸지만 박민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억양은 과거의 한서윤과 미묘하게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조롱은 분명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줄리아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살아있었냐고 소리쳤. 그 무례한 행동에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강태준의 표정은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태준은 한유라의 손목을 낚아채듯 떼어내며 자신의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줄리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팔을 털어내며 한유라에게 초면인 사람에게 신뢰가 많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한유라의 귀에 걸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디자인이 참 고풍스럽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빛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귀걸이는 서윤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아끼던 유품이었기에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듯 뒷걸음질 쳤다. 소동이 일단락된 후 강태준은 줄리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파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H그룹의 위세에 눌린 사람들은 박민우 주변을 떠나 강태준과 줄리아에게 몰려들었고 박민우와 한유라는 순식간에 파티의 주변인으로 전락했다. 줄리아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해박한 건축 지식을 뽐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특히 박민우가 공들여왔던 해외 투자자들에게 리조트 설계의 치명적인 결함을 은근히 지적하여 그들의 관심을 돌려놓았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게 박민우의 비즈니스 급소를 찌르고 있었고 태주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지원 사격했다. 박민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술을 연거푸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당장 저 여자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강태준이 완벽하게 세탁해놓은 줄리아 한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유라는 화장실로 도망쳐 거울을 보며 자신이 귀신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서 철저하게 들러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죽은 자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닮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을 향해 갈 때쯤 태주는 줄리아를 데리고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연회장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줄리아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고 태주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는 줄리아에게 오늘 완벽했다고 칭찬하며 저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았냐고 물었다.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쾌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게 만들 때까지 자신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태주는 그런 줄리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소유욕을 느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위험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한 뒤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H그룹의 자본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박민우의 회사를 말려 죽일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태주는 줄리아가 오직 복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처리는 자신이 맡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파티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박민우와 한유라가 다가올 파멸을 예감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줄리아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건축가였지만 이제는 가면을 쓴 채 진실을 숨겨야 하는 연기자가 되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강태준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줄리아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펼쳐질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죽이고 더욱 냉혹해져야만 했다. 배신의 날에 다시 태어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고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H그룹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으나 그 중심에 있는 줄리아하는 차가운 얼음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거침없이 검토하며 박민우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박민우가 지난 수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을 무산시킬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철근을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 자료였는데 그녀는 이것을 언론이 아닌 경쟁업체와 금융감독원에 은밀하게 흘려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로 결정했다. 강태주는 회장실의 투명한 유리 벽 너머로 업무에 몰두한 줄리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적들을 유린하는 모습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고 자극적이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줄리아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의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는 박민우가 쥐새끼처럼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비열한 수단을 쓸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전에 모든 변수를 차단하려 했다. 태준에게 있어 줄리아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안전은 그룹의 존망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한편 박민우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연일 폭락하는 주가와 취소되는 계약 건들로 인해 전화벨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책상 위를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이미 돌아선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다. 한유라는 옆에서 손톱만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명품 쇼핑과 파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회사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은 전무했다. 박민우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갑자기 나타난 줄리아 한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치를 떨었다. 그녀가 나타난 이후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건드리는 곳마다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었기에 그는 줄리아가 한서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녀를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박민우는 비밀리에 사용하는 대포폰을 꺼내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거액의 착수금을 제시하며 줄리아 한을 납치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줄 것을 의뢰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구적인 침묵을 원한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해결사는 H그룹의 강태준이 뒤를 봐주고 있는 여자라 위험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박민우는 가진 현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매달렸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살인 교사도 서슴지 않을 만큼 타락해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의 접선 장소에서 거래가 성사되었고 박민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그 모든 대화가 강태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강태준은 도청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위스키 잔을 으스러질 듯 꽉 쥐었다. 감히 자신의 여자를 노리고 살인 청부를 했다는 사실에 태준의 눈동자는 차가운 푸른 빛이 감돌 정도로 서늘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보안팀인 섀도우 팀을 소집하여 박민우가 접촉한 해결사 조직을 박살내버리라고 명령했다. 태준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했는데 그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응징하고 그 배우가 박민우라는
자백을 받아내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줄리아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녀가 공포에 떨거나 복수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수호신 역할을 자처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줄리아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피로에 지친 몸을 기대고 있었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두뇌를 회전시킨 탓에 두통이 밀려왔지만 복수가 진행될수록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그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태주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고는 그녀의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다. 거칠고 냉혹한 기업 사냥꾼인 강태준이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줄리아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그리고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기 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졌다. 줄리아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자신을 구해주기 전부터 알고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마사지하던 손길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더니 거실 한쪽 벽면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어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왔다. 그 스케치북은 서윤이 대학 시절 공모전 준비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것이었는데 표지에는 그녀의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줄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건축물들의 초기 스케치와 함께 태준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것은 태준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동경해왔다는 증거였다. 태준은 10년 전 대학 건축 전시회에서 서윤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를 회상하며 입을 열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서윤은 박민우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녀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재성과 따뜻한 감성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 곁에는 박민우가 있었고 행복해 보이는 그녀를 차마 방해할 수 없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박민우에게 이용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방관했던 자신을 저주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선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집착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오랜 시간 묵혀온 깊고 진한 수뇌부가 깔려 있었다. 줄리아는 태준의 고백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외로웠던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박민우와의 관계가 허상이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태준의 맹목적인 헌신이 진짜 사랑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줄리아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추며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온 것을 환영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 날 H그룹의 법무팀은 박민우의 건설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줄리아가 준비한 연쇄 공격의 서막에 불과했는데 그녀는 박민우가 가장 믿고 있던 하청 업체들을 매수하여 공사 현장을 마비시켰다.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언론은 부실 공사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박민우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박민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배후에 줄리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완벽한 설계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 궁지에 몰린 한유라는 줄리아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어볼까 하는 나약한 생각을 했지만 박민우는 그녀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해결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직접 움직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줄리아가 자주 방문하는 현장 시찰 일정을 불법으로 입수하여 그녀를 유인할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폐공장으로의 유인책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줄리아를 인질로 잡고 강태준과 협상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동반 자폭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악에 바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마비된 채 오직 파괴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태준은 섀도우 팀으로부터 해결사 조직을 소탕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민우가 직접 움직일 가능성까지는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줄리아에게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유했지만 줄리아는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적인 복수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결국 근접 경호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으로 인해 경호 차량과 줄리아의 차량이 잠시 벌어진 틈을 타 박민우가 고용한 덤프트럭이 도로를 막아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 속에서 줄리아의 차는 경로를 이탈하여 우회로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민우가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교란되면서 차는 인적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 운전기사는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태준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통신 전파 차단기가 작동하고 있어 연락은 닿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줄리아의 차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직감적으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차문을 잠그고 태준이 선물해준 비상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태준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태준은 집무실에서 줄리아의 위치 신호가 경로를 이탈하여 외곽으로 빠지는 것을 모니터링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비서에게 헬기를 준비시키라고 고함치며 섀도우 팀 전원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했다. 태주는 자신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감히 그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옥상의 헬기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분노가 서린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이는 피비린내 나는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폐공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음산한 밤이었다. 박민우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강제로 멈춰선 서윤의 차는 반파된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서윤은 깨진 유리 파편에 긁혀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차문이 거칠게 뜯겨나가고 거구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렸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박민우가 쇠파이프를 든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박민우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마치 승리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서윤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며 네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려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박민우에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고 차분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박민우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이성을 잃고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오늘 밤이 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때 공장 지붕 위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강한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공장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당황한 폭력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섀도우 팀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살인 병기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폭력배들을 제압해 나갔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을 뚫고 검은 롱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강태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보다 더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서윤에게 다가가려던 사내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관통시켰다.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공장 안에는 공포에 질린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쓰러진 사내를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며 박민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죽음을 선고하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박민우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다 서윤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태준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태준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박민우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복부를 강타하여 그를 바닥에 처박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박민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박민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태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다. 태준은 피범벅이 된 박민우의 귓가에 대고 감히 내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선사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서윤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야수처럼 날뛰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손길은 부서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터진 입술과 멍든 뺨을 확인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자신의 늦은 도착을 자책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태준의 굳은 얼굴을 감싸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태준은 그녀를 와락 껴안으며 놓지 않았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안아든 채 헬기가 아닌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올리고 서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좁은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구급 상자를 꺼내 서윤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기 시작했는데 약을 바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갔냐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안도감과 애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당신이 올 줄 알았기에 두렵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 말은 태준의 이성이라는 마지막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치료하던 손을 멈추고 서윤의 뒷목을 감싸주며 거칠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삼켜버리려는 듯한 짐승 같은 입맞춤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입술을 탐하며 그녀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뇌리에 새겨 넣으려 했다. 서윤 역시 그의 격렬한 감정에 호응하며
더 깊이 그를 끌어당겼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구원이자 현실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탐닉하며 공포를 잊으려 애썼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입술을 뗀 태주는 서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라며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세상 전부를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널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말은 섬뜩한 집착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달콤하고 든든하게 들렸다. 그녀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당신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안전한 그들의 성으로 질주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속은 피와 공포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서윤을 침실로 데려가 눕히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악몽을 꾸는 듯 뒤척이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박민우와 그 일당들은 이미 섀도우 팀에 의해 비밀 시설로 옮겨졌고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사적 제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날이 밝으면 열릴 주주총회에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늘 밤 흘린 서윤의 피 한 방울까지도 처절하게 갚아줄 것이며 내일은 진정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다짐하며 태준의 눈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떴고 침대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상기시켰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멍과 상처는 그녀에게 수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훈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태준이 준비해준 가장 우아하고 강렬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감을 끝장낼 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제2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박민우의 아버지인 박 회장과 한유라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부터 박민우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그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한유라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손톱을 물어뜯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합병안건을 통과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했지만 회장의 부재와 흉흉한 소문들로 인해 장내 분위기는 이미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곧 터질 듯한 압력을 품은 침묵이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위해 강림한 여신과도 같았다. 그녀의 뒤로는 강태준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고 H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도열하여 입장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단상에 있던 한유라는 서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박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서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H그룹의 회장인 강태준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은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잡고 서윤을 제2건설의 2대 주주이자 H그룹의 대리인으로 소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박 회장과 한유라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되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서윤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화면에 제2건설의 이중 장부를 띄웠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 일가가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저지른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화면에 나타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금액과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 회장은 이것은 조작된 자료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박민우가 서윤의 설계 도면을 훔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내부 결제 문서였다. 건설 회사의 생명인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그들의 행태의 장래는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는데 서윤은 어젯밤 폐공장에서 녹음된 박민우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민우의 목소리는 자신이 한서윤을 죽이려 했음을 시인하고 살인 청부를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한유라가 이 모든 범죄에 가담했음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박 회장과 한유라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한유라는 귀를 막고 아니라고 소리치며 발작적인 증세를 보였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꿈을 짓밟았는지 낱낱이 고발했다. 그 순간 회의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체포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고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박 회장과 한유라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박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추태를 부렸다. 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자신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냉정한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갔다. 이 모든 광경은 실시간으로 뉴스에 생중계되었고 제2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씁쓸한 허무함도 밀려왔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과 연인이 돈과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따뜻한 체온은 서윤에게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주주들은 서윤의 용기 있는 폭로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피해자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박민우 역시 경찰의 감시하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전신 타박상과 골절로 인해 침대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태준은 철저하게
그들의 변호인단 선임을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그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제2건설은 H그룹의 인수 합병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고 서윤은 새로운 경영진의 핵심 인물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부실공사 피해자들과 청년 건축가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회의장이 텅 비었을 때 서윤은 텅 빈 단상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강태주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과거의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있다며 집으로 가자는 그의 말은 서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그들을 반겼고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태주는 경호원들을 시켜 길을 터주었다. 그는 서윤을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고 준비된 리무진에 태웠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윤은 태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오늘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으며 앞으로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다. 차는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교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는 촛불과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야경이 배경이 되어 주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반지를 건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반려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서윤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태준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서윤이 하고 싶은 건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은 태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미래를 축복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배신의 날에 다시 태어난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도 태준의 눈빛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늘한 소유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그녀의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은 서윤이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의 집착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덫에 깊이 빠져버렸고 그 덫이 주는 안락함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악몽 같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그들의 꿈속에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박민우와 그 가족들이 몰락했다는 뉴스는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기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옆에서 잠든 남자의 숨소리와
그가 잡아준 따뜻한 손길뿐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품으로 파고들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전쟁은 끝났고 그녀는 승리했으며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의 사랑을 얻어낸 것이다. 복수가 끝난 후 찾아온 일상은 낯설 만큼 고요했고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평화라기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웠다. 한서윤은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박민우와 그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몰락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명예롭게 회복되었지만 목표가 사라진 삶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도 같았다. 서윤은 자신이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복수라는 공통된 목적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과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서윤이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고 있을 때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는데 서윤의 침대 위에 놓인 트렁크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태준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짐 가방을 발로 차서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침실을 울렸고 서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태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서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복수도 끝났고 계약도 종료되었으니 잠시 떠나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온전한 한서윤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양팔로 서윤을 가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계약의 종료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서윤이 빗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뻗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나가는 문은 있어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섬뜩하게 경고했다. 태준은 서윤의 턱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위해 해왔던 일들이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배려였다고 생각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윤이 모르는 사이 그녀가 가려고 했던 유학지나 여행지의 모든 숙소와 건물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은 자신의 손바닥 아닐 것이라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피학적인 사랑의 감정을 자극했다. 태준은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그녀에게 지옥이 될 것이지만 자신의 품 안에 있는 한 그녀는 여왕으로 살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지독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광적인 갈망을 읽어냈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 역시 이 남자의 지독한 보호와 집착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가 꿈꾸던 자유는 태준이 없는 텅 빈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녀의 심장은 오직 태준의 곁에서만 뜨겁게 뛰고 있었다. 서윤은 벽을 짚고 있던 태준의 손목을 잡으며 흔들리던 눈빛을 거두고 그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태준은 서윤의 고백에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그는 서윤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는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천하의 강태준도 그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긴 키스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윤이 싸놓은 짐가방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날 밤 태주는 서윤에게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서윤은 기꺼이 그의 아름다운 감옥에 갇히기를 자처했다. 몇 달 후 H그룹이 소유한 남태평양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오직 최측근들만이 초대된 이 결혼식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강태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오만한 남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서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서윤 역시 그를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맹세 대신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소유와 복종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불꽃이 터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그녀를 구해낸 것은 악마라 불리는 남자였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과 권력을 선물했다. 이제 과거에 유약했던 한서윤은 완전히 죽었고 강태준의 아내이자 H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새로운 한서윤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평탄한 길이 아닌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태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소유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당신은 완벽하게 내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서윤은 뒤를 돌아 태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매혹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당돌하게 말하며 그의 입술을 훔쳤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도 강태준의 집착은 식을 줄을 몰랐고 서윤은 그 집착을 즐기며 그를 조련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녀는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녀가 설계하는 모든 건물에는 태준의 영감이 깃들어 있었고 태준의 집무실에는 항상 서윤의 사진과 그녀가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완벽한 부부라고 칭송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 위에서 지탱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자 파괴자였으며 그 위험한 줄타기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서윤은 태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모습이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태준의 따뜻한 손 안에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물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운명을 거스르더라도 반드시 너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그 대답은 서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체온을 느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배신의 날에 다시 태어난 그녀는 냉혈한 총재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위험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지만 그녀에게만은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였다. 차는 빗속을 뚫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향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악마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걸어 들어간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